2학년 2학기 세계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지역사회의 변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지역문화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이러한 지역사회가 교류하기 시작하고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의미의 세계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대륙의 발견 그리고 신대륙의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전 세계의 교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교과서 122페이지고요.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항로 개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이슬람 세계에 넘어있는 아시아는 동경의 대상이자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동방에 프레스터 존이 세운 크리스트교 왕국이 있다는 전설이나 13세기 후반 마르코 폴로가 아시아를 여행하고 남긴 동방견문록 등은 아시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생산되어 이슬람 세계를 통해 유럽에 수입된 향신료와 비단과 같은 동방산 물품들 그리고 금, 은과 같은 귀금속에 대한 관심 역시 신항로 개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아시아에 있는 크리스토교 세력과 동맹을 맺고 더 나아가 아시아에 크리스토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종교적 이유 역시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3세기 이전의 유럽은 이슬람과 이탈리아 상인들이 향신료와 비단 무역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해로를 개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이 가진 선박으로는 아시아로 가는 원양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지리학과 천문학 그리고 조선술이 발달하면서 원양 항해가 가능해졌고 특히 나침반의 사용은 유럽 선박들이 새로운 원양 항로를 개척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여 지중해 무역에서 불리하였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등 이탈리아 도시들이 동지중해 무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싶은 욕구가 더욱 컸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신항로 개척의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 번째 기원이 됐던 것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었던 동방에 대한 호기심, 그러한 호기심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조건들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마르코 폴로라는 인물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몽골 제국 시기에 원나라, 이탈리아로부터 원나라, 비단길을 통해서 문물을 경험을 하고 유럽의 그러한 체험들을 생생하게 전달해줬던 인물이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이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을 했을 텐데요. 십자군 원정 이후에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동방물품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유럽인들에게 동방물품은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는 물품이 됩니다. 상인들은 동방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내고자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흑해연안과 지중해 이슬람 상인들과 이탈리아 상인들이 그 지역의 군사적인 힘을 기초로 해서 무역을 독점하게 되면서 유럽, 특히 서유럽인들의 경우는 이들의 횡포에 의해서 이익이 최소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무역 루트를 개발해낼 필요가 있었고요. 이러한 필요는 신항로 개척이라는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과학적 기술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했었던 건데요. 그 이전부터 그러한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했을 겁니다. 다행히도 이 시기 지리학과 천문학 그리고 조선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지게 되었고요. 그것이 신항로 개척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동방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십자군 원정 이후에 동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동방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는 상인들에게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동방무역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불행히도 이 시기 이탈리아 상인들과 이슬람 상인들에 의해서 동방무역은 독점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독점무역이 나타나게 되면 물품은 상인에 의해서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될 우려가 있는 것이었죠. 특히 서유럽, 직접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서유럽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대서양 인근에 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상인들은 동방과 직접 교역을 하기 위해서 신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신항로가 개척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술 역시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다행히도 이 시기 지리학, 천문학, 조선술, 나침반 등의 항해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신대륙 개척의 배경이 형성되게 됩니다. 내용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항로 개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양에 인접해 있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을 최초로 주도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지중해 무역으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고 이탈리아 상인과 이슬람 상인의 횡포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로를 찾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우선 포르투갈의 경우는 유럽 아래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 서해 해안선을 우회해서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으로 향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찾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스코 다가마라는 인물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에 의해서 희망봉의 발견과 아프리카 서해안을 통해서 인도양을 향하는 항로가 개척이 됐다면 에스파냐는 대서양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근거 하에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던 인물 콜럼버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요. 콜럼버스는 자신이 발견한 대륙이 새로운 대륙임을 인식하고 있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마젤란인데요. 마젤란의 경우는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아메리카 대륙임을 인식하고 난 후에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새로운 바다 태평양을 항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무역의 중심이었던 인도양으로 훼손하게 되면서 유럽으로 돌아가게 되죠. 마젤란의 함대는 최초로 세계 일주를 진행을 했었고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죠. 무역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죠. 대서양의 항해를 통해서 유럽과 무역을 진행을 합니다. 서인도 제도만 확인을 한 인물이죠. 콜럼버스가 되겠죠. 니은입니다. 니은은 검정색 무역로일 텐데요. 검정색 무역로는 이제 포르투갈을 통해서 항해를 시작을 하게 되고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을 통해서 희망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양을 통해서 인도까지 무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인물은 바스코 다가마가 될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 무역은 에스파냐를 통해서 남아메리카 대륙을 우회를 하죠. 그리고 태평양을 가로지르게 됩니다. 필리핀 그리고 다시 인도양 아프리카 대륙을 통해서 유럽까지 진출하게 되는 세계 일주를 했었던 마젤란 함대의 행로가 되겠죠. 정리를 하면 기억은 콜럼버스, 니은은 바스코 다가마, 디귿은 마젤란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을 최초로 주도했던 나라는 대서양 인근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고요. 포르투갈의 인물 바스코 다가마를 기억을 해둡니다.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를 향하는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에스파냐의 콜럼버스라는 인물은 이탈리아 출신이긴 한데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았죠. 대서양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게 되죠. 아직까지는 태평양과 새로운 무역로까지 확대되지는 못했었고요. 마젤란이라는 인물이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걸 기념하는 날, 연방 공휴일인데요. 이날의 이름을 콜럼버스 데이로 부르지 않는 곳들이 20곳이 넘습니다. 원주민의 날로 바꿨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3m가 넘는 거대한 동상이 앞으로 쓰러집니다. 미네소타 주의회 의사당 앞에 세워진 콜럼버스 동상입니다. 시위대는 동상을 밧줄로 묶고 잡아당겨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세워진 콜럼버스 동상도 수모를 겪었습니다. 동상은 하단부와 분리돼 부서졌고 시위대들은 체인에 묶인 동상을 바닷물에 내던졌습니다. 12일 콜럼버스 데이를 이틀 앞두고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도심에 세워져 있던 콜럼버스 동상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훼손된 콜럼버스 동상은 최소 33개에 달합니다.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바꾸자는 움직임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토착 원주민을 학살한 식민주의자이자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역사적 재평가 때문입니다. 미 전역 20여 개 주 200개 도시에서 원주민의 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콜럼버스 데이 성명에서 극단주의자들은 공헌을 실패담으로 발견을 잔혹행위로 성취를 침략으로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수년째 이탈리안 아메리칸 유산을 존중한다고 줄곧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이전 아메리카 대륙에는 독자적인 문명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멕시코만 연안에서 마야 문명을 일으킨 마야인들은 피라미드형 신전을 세웠고 천문학을 발전시켰으며 0과 20진법을 사용하며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과 기후 변화로 인해 10세기 이후 쇠퇴하였습니다. 14세기경 중부 멕시코 고원에서 발전한 아스테카 문명은 전성기에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에 3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할 정도로 크게 번성하였으며 1500년경에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아스테카인들은 그림 문자를 사용하였고 수도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에게 바치는 거대한 피라미드식 신전을 건설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15세기 중엽 페루 남부의 안데스 고원에서는 잉카 문명이 발전하였습니다. 잉카인들은 주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안데스 산맥의 비탈에 계단식 밭을 만들었으며 관계시설을 이용해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수도인 쿠스코에는 거대한 태양신의 신전이 있었고 해발 2400m 산 정상의 마추픽추 유적은 잉카 건축의 위대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은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이끈 병사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들은 앞선 무기와 일부 원주민들의 조력으로 아메리카 문명들을 손쉽게 정복하였습니다. 코르테스는 3년 만에 거대한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하였고 피사로는 소규모 병력으로 잉카 문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신학로 개척은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맥락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텐데요. 신학로 개척이 가져다준 변화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가격혁명인데요. 아메리카로부터 안정적으로 금은이 유입되게 되면서 유럽 내의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전반적인 경제 규모의 상승과 상공업과 금융업을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상공업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발달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경제적 혁명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포인트인데요.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탈리아와 오스만 제국 중심의 동서교역이 대서양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경제,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세계 권력의 변화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되는데요. 초반에는 가장 먼저 신대륙 발견과 무역 주도했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중심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동참하게 되면서 유럽의 주요한 권력 변동을 일으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신학로 개척의 결과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대서양 무역이 발전하게 되면서 유럽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신대륙에서 발견된 새로운 작물들이 전래되게 되고 유럽 내부의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의 질적 향상을 이룩하게 되면서 유럽이 부강해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역시 이러한 대서양 무역에 따라서 큰 변화 속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유럽인들은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대농장을 경영하게 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사회를 붕괴시키고 자신의 이익에 맞게끔 변화시키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량 학살과 유럽인들에 의해서 유입된 전염병 등에 의해서 원주민 사회가 해체되거나 붕괴되고 원주민들의 인구수가 급감하게 되는 비극적 사건 역시 동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교훈의 지점은 달라질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메리카의 흑인 노예들이 유입되면서 지금 미국 사회의 가장 핵심 문제인 인종 문제의 기원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진행됐던 노예무역은 아주 끔찍한 수준의 잘못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노획을 해서 아메리카 시장에 팝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은 값비싼 상품이 되어서 노예 노동을 제공하게 되죠. 이렇게 형성된 삼각무역이 당시 가장 많은 부를 창출해내는 과정이기는 했었는데요. 인류 역사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가장 비극적인 한 장면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과서 125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륙이 개척이 되고 신대륙의 막대한 은혜의 유입으로 인해서 유럽은 전대미문의 경제적 성장과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원주민들에 대한 착취 그리고 강제 노역 등이 비인간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던 장클로드 까리에리의 바야돌리드 논쟁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되새겨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포토시 은광은 신대륙의 개발과 자본주의 발전의 기념비적인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 공간 이면에는 원주민들에 대한 학살과 강도 높은 강제노동과 노동 착취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이러한 측면들은 항상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할 겁니다. 중에서 점차 대서양으로 확대되었고 그 규모도 커졌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재배된 상품 작물의 수요가 늘면서 유럽인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습니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노동력을 통해 사탕수수, 담배, 목화, 커피 등의 상업 작물을 생산하였는데 특히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정제는 노동 강도가 세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원주민은 유럽에서 들어온 천연두와 홍역, 발진 티푸스 같은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가혹한 노동과 질병으로 원주민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유럽인은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삼아 아메리카 대농장에 투입하였습니다. 유럽은 총, 직물, 철 등 무기 및 공산품을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맞바꾼 후 이 노예를 아메리카에 팔았고 아메리카는 그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한 설탕, 담배, 목화 등을 유럽에 팔았습니다. 이로써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삼각무역이 성립되었습니다. 대서양 삼각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고 아메리카에서 은을 약탈해 세계 시장에서 사용할 결제 수단을 갖춘 유럽은 아시아에 진출하였습니다. 유럽의 참여로 세계 교역망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였고 아메리카의 은이 교역망 통합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량의 금, 은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유럽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였고 물가가 크게 오르는 가격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주로 토지와 농업에서 나오는 수입에 의존하던 봉건 지주는 타격을 받은 반면 상공업에 종사하던 신흥 상공업 계층은 큰 이익을 얻었고 농노들의 지위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대서양 삼각무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교역이 활성화되는 상업혁명이 일어나자 자본주의적 제도도 함께 발전하였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국외 진출을 주도하였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발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과 보험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원거리 교역에 어음을 사용함으로써 현금을 지참할 필요가 없었고 원거리 교역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국제교역과 금융에서 확보된 이윤과 시장은 훗날 유럽에서 산업혁 그리고 노예무역에 대한 진상 역시 우리가 신대륙의 발견 이후에 세계사적인 전환과 경제적 성장에 대한 이해와 동반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 측면에서 이러한 잘못과 과오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찰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삼각무역이라는 새로운 무역 형태, 유럽이 중심이 되죠.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를 노예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판매하고 아메리카 대륙의 강제 노역의 대상이 된 흑인 노예들은 강도 높은 노예 노동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값비싼 작물들은 다시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통망의 형성의 이면에 비인간적인 노동 착취와 인종학대 등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살펴봐야 될 측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로 개척 이후에 무력의 중심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간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포르투갈, 에스파냐가 먼저 시작이 되지만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향후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둡니다. 아시아로부터 면직물, 향신료 등이 유럽에 값비싸게 들어오게 되고요.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는 감자, 옥수수, 담배 등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유럽인들의 생활을 크게 향상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죠.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한 유럽인들은 원주민들을 동원해서 대농장을 경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 착취, 강제 노역 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봤던 포토시 은광에서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혹한 노동과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원주민 수가 급감하게 되자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강제 노역의 대상으로 노예화해서 들여오게 되는데요.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혹은 채굴된 은, 담배, 설탕 등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상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노예 노동이 필수였었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로부터 흑인 노예들을 사들이고 흑인 노예들의 노동 생산을 통해서 아메리카에서는 막대한 값비싼 노동력에 의한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는 산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은 다시 유럽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삼각무역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삼각무역은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신대륙의 원주민들에게 엄청난 희생과 착취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유럽에게는 경제적인 성장이라는 선물을 던져주게 되죠. 역사의 이면을 살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유럽에서는 안정적으로 확보된 은, 금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가격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농업보다는 상업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시대적 조건은 국가 주도의 상공업 그리고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공업 발전을 이끌어내게 되고요. 여기에는 주식 투자의 형태인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기업의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업혁명이라는 용어로 정리가 되는데요. 유럽에서 자본주의의 신호탄이 올라오게 됐던 것이죠. 상업혁명이라는 키워드, 가격혁명이라는 키워드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